37강입니다. 온도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요. 완연한 가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월은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는 거지만 세월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세월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또 적응해야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속도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속도가 빠르죠. 세월도 빠르지만 정말 모든 것이 빠릅니다. 요즘 빠르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하루 정보량이 2조 500년의 정보량과 같다. 하루 정보량이 그런 정도로 우리는 속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는 그 유년의 기억에 대한 끊임없는 반추일 수도 있고요.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인생론적 관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역사 속에 각인된 시간의 얼굴을 응시하고 응시하는 겁니다. 응시하고 일종의 메타화된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시는요. 그래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시간의 형식이 아니고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형식을 반드시 시 속에는 시간의 형식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굳이 불식간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와서 미래로 가고 미래에서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에서 현재로 오기도 하고 현재에서 과거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건 시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형식으로 그 존재의 집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오늘 그 주제로 해서 우리 궁금증의 실마리를 먼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인은 연출가이며 또 동시에 배우다라는 그 주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궁금증의 실마리를 풀어놓아라. 궁금해야 돼요. 내가 시를 썼는데 상대방이 읽냐 읽지 않냐는 궁금하냐 궁금하지 않느냐예요. 상대방은 궁금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시를 써서 이렇게 주었어요. 보니까 빤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궁금해야 됩니다. 근데 그 궁금증은 실마리를 이제 풀어야 되죠. 궁금증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호기심이 가득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실마리는 일이나 어떤 사건의 단초를 풀어내는 것을 실마리라고 합니다. 씻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실마리 찾기예요. 근데 반드시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시를 뭉치고 얽혀놔도 처음과 끝은 반드시 있고요. 그거는 반드시 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마리를 풀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에이 나 귀찮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그 실마리는 절대 풀을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그 실마리를 풀어내야 하는데 시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실마리를 푸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단어로 어떻게 내가 지금 시를 쓸 것인가를 일단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를 썼어도 다시 실마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네. 새로운 세계로 독자를 끌고 가라. 당연한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독자한테 선보여야 됩니다. 또 시적 허구 속에서 체험을 재구성하라. 어려운 말이네요. 시적 허구. 존재의 집이거든요. 이 시적 허구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거든요. 존재, 있다. 근데 허구예요. 있지만 허구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체험,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으로 모든 것이 구성되는 거예요. 시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편 시를 한번 낭독으로 읽어볼 텐데요. 파밭입니다. 파밭을 우리 최호련 선생님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파밭 홍문숙. 비가 내리는 팥밭은 침침하다. 대한목 가려줄 잎들이 없으니 오후 내내 어둡다. 다만
제 줄기 어딘가에 접혀있던 손톱 자국 같은 권태가 힘껏 부풀어 오르며 꼿꼿하게 서는 기척만이 있을 뿐 비가 내리는 팥밭은 어리석다. 세상의 어떤 호들갑이 팥밭에 들러 오후 비를 밝히겠는가? 그러나 나는 팥밭이 좋다. 봄이 갈 때까지 못다 미행한 나비의 길을 묻는 일은 팥밭에서 용서받기에 편함 때문이다. 어머니도 젊어 한 시절 그곳에서 당신의 시집살이를 용서해주곤 했단다. 그러므로 발톱 속에서 생긴 서름들도 이곳으로 와야 한다. 방구석의 우릴랑은 양말처럼 벗어놓고서 하얗고 미지근한 체온만 옮기며 나비처럼 걸어와도 좋을 나는 텃밭에서 어머니가 그러했듯 한 줌의 팔을 오래도록 다듬고는 천천히 밭고랑을 빠져나온다. 아, 네. 최고전 선생님 낭독해 주셨습니다. 요즘 농촌일이 힘드신가 봐요. 요즘 젤로 힘들 때입니다. 예, 그리고 즐겁기도 하고요. 날씨만 좀 받쳐주면은 뭐 금방 지금 수확을 할 건데요. 날씨가 지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농민들은 시름이 깊죠. 다 잘 재배해 놓은 것을 결실할 때가 농부 보람 아니겠습니까? 팥밭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도시에서도 그 스티로폼이나 이런 데다 파를 이제 그 심어놓기도 하고요. 또 시장에서 이제 한 다발 사와서 남는 것을 또 그 화분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먹기도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랬어요. 미나리를 좋아해서 미나리 밑둥 끊어가지고 물에 담궈놓으면 또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예요. 비가 내리는 팥밭은 침침하다. 침침하죠. 네. 이 침침이라는 글자와 아래 어둡다, 어리석다 이런 글자들과 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재미있어요. 침침해요.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팥밭은 사실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네. 파는요. 제 한 몸 가려줄 잎들이 없으니 오후 내내 어둡다. 잎이 없어서 어둡대요. 파 자체가 어둡습니다. 색깔이 약간 진녹색이에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거기다 대고 비가 제가 이제 내리기 때문에 더 어둡죠. 그래서 위에 행에서는 침침하다, 아래 행에서는 어둡다 이렇게 씁니다. 다만 그 다만이라는 말은 이제 시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런데 이 내용과 아랫 내용을 어떤 조건으로 이어주는 거거든요. 다만 하니까 이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제 줄기 어딘가에 접혀있던 손톱 자국 같은 권태가 접혀있대요. 손톱 자국 같은 권태는 뭐냐면 그 파를 살짝만 건드려도 자국이 납니다. 근데 그 자국은 아주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권태예요, 지금. 권태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관심이 없어지고 시들시들하고 실증 나거나 게으른 그런 권태. 또 50이 넘으면 권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때 화를 내거나 그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닥거려줘야지 조금 뭘 못 온다고 실증 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권태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힘껏 부풀어 오르며 꼿꼿하게 서는 기척만 있을 뿐. 자, 파가 정말로 손으로 살짝만 잡혀도 그냥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꼿꼿하게 서려고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척이라는 것은 소리나 기색을 기척이라고 하니까 이 단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비가 내리는 팥밭은 어리석대요. 이제 자 보세요. 침침하다, 어둡다, 어리석다 이 두 단어를 합치니까 어리석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침침하다는 그 동사와 여기 어둡다라는 것과
딱 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팥은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은가 이제 보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호들갑이 팥에 들러, 호들갑! 가볍고 방정맞게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죠. 왜 호들갑 떨지 마 이러잖아요. 쓸데없이 행동을 하는 것을,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예를 들면 팔을 좀 뽑아와 그럼 호들갑 떨면서 가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오후 비를 밝히겠는가. 이건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팥이 좋다. 팥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보면은. 봄이 갈 때까지 못다 미행한 나비 길을 묻는 일은 미행 몰래 따라다니는 거죠. 나비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비 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길을 물어요. 팥밭에서 용서받기에 편한 때문이다. 어머니도 젊어한 시절 그곳에서 당신의 시집살이를 용서해 주곤 했단다. 어머니 옛날에 시집살이는 참 대단했다고 하잖아요. 요즘 시어머니들 만나면은 오히려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한대요. 며느리 말 깜짝도 못 한답니다. 이러면. 하여튼 뭔 일이 있으면 팥밭에 가서 쪼그리 앉아서 울었거나 거기서 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발톱 속부터 생긴 서러움들도 이곳으로 와야 한다. 발톱까지 서러워요. 뼛속까지 서럽다고 하잖아요. 시집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발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위에서 손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관성을 가지고 발톱. 손과 발을 다 한 몸이죠. 몸 전체가 지금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푸는 거예요. 방구석을 우울 일랑은 양말처럼 벗어놓고서 내가 방에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흉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나머지 며느리들은 이걸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양말처럼 훌딱 벗어버리고 이제 나오는 거죠. 벗어놨어요. 그러니까 하얗고 미지근한 체온만 옮기며 나비처럼 걸어와도 좋을.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며느리가 양말을 벗어놓은 흰 발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팔을 보면요. 밑둥은 하얗잖아요. 그래서 팔을 상품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북을 줍니다. 우리가 호미로 흙을 이렇게 올리는 걸 북 준다고 그러잖아요. 콩밭에서 북을 줘야 되고 파밭에는 특히나 북을 줍니다. 땅콩밭에도 북을 줍니다. 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북을 줘야 파가 하얀 부분이 많아서 뽑았을 때 상품 가치가 커집니다. 좋아져요. 위에 쉽게 이게 접히는 그 부분보다는 하얀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를 더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북을 주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미지근한 체온이라고 그랬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나는 텃밭에서 어머니가 그랬던 시어머니 이제 할머니죠. 한 주무 팔을 오래도록 다듬고는 천천히 밭고랑을 빠져나옵니다. 왜 팔을 거기서 다듬었겠습니까? 흘리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흘리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파나 양파를 다듬으면 눈물이 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운다 하면은 시어머니가 또 구박을 까니까 나는 울어도 팥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 하려고 거기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자, 이 시를 보면요. 은이후 텃밭에서 어머니의 세월과 나의 세월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직돼 있지 않고 신선합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고 있는 언어를 또 다루는데요. 그 솜씨가 다 일품이에요. 네. 침침하고 어리석은 팥은 시집살이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며느리인 나도. 팥은 시집살이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팔을 다듬으며 자신의 휴안도 같이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팥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 조합을 봤습니다.